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 사람, 당신에게는 왜 돈을 빌리려 할까요? 그 한 통의 연락, 당신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62세 이만수 씨는 평소 말도 없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돌아온 건 계좌번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시기에 왜 사람들은 은행 대신 당신을 찾을까요? 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늘 친절하고 빌려준 사람은 결국 상처만 남을까요? 알고 보면 이들은 당신이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돈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그는 중견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공장 총괄 부장이었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비례해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다기보단 그만큼 오래 버텼던 시간의 대가였죠. 그는 늘 정장을 입고 다녔고 말수는 적지만 동료나 후배들 사이에선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선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 2번 산책하고 아내와 장을 보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20년 전에 첫 아들이 취업,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많이 닳았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고 나가는 곳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창 낙엽이 물들던 11월 초 고등학교 동창인 조영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냐? 몇십 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병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창원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웃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하다 최근 창원으로 사업 확장을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무렵 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자금줄이 좀 막혔어. 세관 문제랑 매출, 정산이 늦어져서 말이야. 한 700만 원 정도만 급히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한데 다음 달 초에 바로 갚을 수 있어. 병수 씨는 당황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갑이 손에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꺼내서 현금 인출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꼭 갚는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병수 씨의 말에 조 씨는 잠시 말을 흐리더니 결국 손을 모아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 줄 알았냐? 예전에도 내가 날 도와준 적 있었잖아. 그땐 내가 몰랐겠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월요일 아침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며 다음 달 초 꼭 갚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고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서가 예전에 말한 날짜가 됐는데 괜찮은가? 혹시 더 필요하면 미리 말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병수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어느 고급 횟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조 씨는 웃고 있었고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수 씨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그의 지갑을 다시 열어보며 거기서 삐져나온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은 메모가 있었죠. 급전 마이너스 조영서 700만 2024년 11월 13일 송금 기억에 남기기 위해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으면 다행이지만 안 갚아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화를 내기보단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후로 병수 씨는 조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혹시 영석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그 친구도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병수 씨는 이후 경찰서에 조용히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를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갑을 바꿨습니다. 낡은 지갑 속엔 더는 신뢰가 없다는 걸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바꾸며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이 안에서 나가는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는 은퇴 이후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수도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IT 중견기업의 재무팀장이었고 은퇴 당시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덕분에 추가로 모은 자금이 1억 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를 2년 앞둔 61세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성북구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무설계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준비, 고정 수입 없는 시기에 지출 관리 등에 대해 배웠고, 그는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 지출 루틴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 중 가장 인상적인 건 3단계 지갑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지갑, 하나는 비상자금 지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신뢰 지갑이라 부르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신뢰 지갑에는 오직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긴급 자금만을 따로 분리해 넣어두었고, 이 지갑은 매달 기록하며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 세 개의 지갑 중 어디에서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 지갑에 손을 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지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오랜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야, 아이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1,000만 원 정도만 부탁할 수 있을까? 박 씨는 과거 팀장으로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배였고
인간적으로 미안함보다는 의리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박 선배,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지금 부탁하신 돈은 제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혹시 그 외에 도움 정보나 추천, 혹은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결해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돈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괜히 내가 너무 쉽게 연락했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껄끄럽지 않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돈은 항상 관계를 망가뜨리는 칼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오래 준비했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 부부는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려오면서 확보한 차익으로 노후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간병인을 위한 계약형 플랜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 직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매달 120만 원씩 인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평일에는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자주 가던 단골 가게들을 들르는 게 낙입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란 10개를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비교하고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며 소소한 농담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사니까 아이들이 효도는 안 해도 걱정은 안 하잖아. 그러게요. 효도보다 신경 안 쓰이게 해드릴게요가 더 고마운 말 같아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이 씨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받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외롭기보다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매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며 살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최근 남편의 낡은 손가방을 몰래 바꿔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중하게 고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내 기준을 지켜준 친구야. 이 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나한텐 가장 잘 알려주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여전히 위험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빌려줬다.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어색해진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돈을 주고 그 결과로 금전뿐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39%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서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66%는 정식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이 중 3명 중 1명은 관계를 끊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대부분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 12%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라면 또 빌려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압박이 금융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보고서에서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이나 사회적 고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호주의 금융심리연구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불러오는 관계 갈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약 53%가 관계를 후회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감정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 당했다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고통을 덮으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유발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관계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생길 감정적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위험 지표에 따르면 은퇴 이전에 재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은퇴 후 10년 이내의 자산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낮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 또한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확한 재무 계획과 심리적 경계선 설정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된 노인 대상 금융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참여자 중 약 88%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나 복지관, 노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노년기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이나 지인 사기 예방 워크숍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피해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내 돈 선긋기 실습과 거절하는 말하기 훈련은 실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착해서 당했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이 곧 맹신이 되어선 안 됩니다. 통계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두되 돈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를 지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감정적 거리 조절이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번쯤 도와주자는 마음이 결국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는 시니어 금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법, 지인 간 금전 갈등 대처법, 계약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후 실제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는 어르신 생활금융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금융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과 함께 위기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노인 재무 자립 학교를 열어 소액 금융과 사적 관계에서의 돈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절해보는 연습, 돈거래 시기 시나리오별 대응법 등을 통해 행동 습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금전 피해자 회복 지원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은평구와 부천시 등은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노인 권리 찾기 캠페인을 병행하며 어르신들이 착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고령층 대상 사적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과 보증인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노인 금융보호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65세 이상 시민이 금전 갈등을 겪거나 불안정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사적 금융계약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3자 동의 및 신고 의무를 두어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계 기반 거래에 제3자의 감시와 조언이 개입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이 오가는 순간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관계 중심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보호하는 중심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선을 긋는 것이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반드시 내가 따로 정한 원칙이 있다는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선이 생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 같은 문장을 습관화한 고령자들은 충동적인 돈 거래를 40% 이상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기억된 말이고, 관계를 지키는 건 결국 선긋기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말 한마디를 내 입에 익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갑은 달아도 마음은 닳지 않게. 관계는 오래가도 돈은 멀리 있게. 김병수 씨는 낡은 지갑을 지켜왔지만 그 안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관계를 우선했지만 결국 돈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통의 연락, 한 번의 부탁에 흔들린 결과는 씁쓸한 외면과 고요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정우 씨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켰고 지갑 속 질서만큼이나 마음의 질서도 단단히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안함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 타인과의 존중 어린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관계마저 존중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닌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혼자 상처 입지 않도록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엄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단단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단 한 사람의 부탁에도 휘청이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댈 사람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낡은 양복은 아직 내 어깨에 걸려 있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버텼을까? 최근 50대 자영업자가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인상,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장도윤, 64. 낡은 회색 양복은 어깨가 해졌고 소매 끝은 번들거린다. 사람들은 그 옷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에게는 30회 가까운 영업 인생이 스며 있는 갑옷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 상무로 버티던 시절, 그는 새벽 같은 시간에 첫 전화를 걸고 어둑해질 무렵 마지막 거래처에 인사하곤 했다. 회사는 몇 해 전부터 흔들렸다. 주문은 줄었고 단가 인하는 일상이 됐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현장은 아직 산다. 스스로 다독이며 매일 구두를 닦고
낡은 양복의 단추를 조심스레 채웠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왔다. 먼저 거래처 한 곳이 원가보다 낮은 납품을 요구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담담히 말했다. 다른 곳은 이렇게 맞춰준답니다. 그 다른 곳은 들여다보면 해외 공장이었다. 운임이 올랐다는 답장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다. 몇 달 뒤 공장에서는 밤근무를 접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튀어오르는 걸 모두가 목격한 날이었다. 설비팀 반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낮에도 기계를 절반만 돌립시다. 낮게 도는 설비는 낯선 소리를 냈고 공정마다 납기는 늘어졌다. 그 와중에 원자재 견적은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도윤은 수천 맨 앞장에 거래처 목록을 손으로 다시 적었다. 숫자를 줄이면 마음이 비어 보일까봐 끊긴 거래처는 연필로 흐리게 남겨두었다. 비어가는 칸마다 책임감이 줄기차게 달라붙었다. 영업팀 회의에서 그는 우리가 직접 고객을 더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팀원 둘은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은 아이 학원비를, 한 명은 월세 인상을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공장을 멀리했다. 굳이 현장이어야 하나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봄이 아닐 때에도 황사처럼 지출은 회사 안에 내려앉았다. 중량물 포장 비용, 안전관리 점검비, 교육비, 외부 컨설팅비.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책상 위에 올려둔 견적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대표는 고심 끝에 임시 휴업을 검토한다고 했다. 도윤은 사무실 창가에서 오래된 양복을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했다. 그의 어깨에 맞춰 해진 천이 마치 사람처럼 한숨을 내뱉는 것 같았다. 퇴직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다. 상무님 정리합시다. 퇴직금은 5천만 원 남짓 챙겨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억울했다. 거래처를 살려보려고 밤을 새우며 가격표를 다시 만든 날들을 그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손바닥으로 양복 주름을 펴보다가 주름이 더 깊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말 대신 싱크대 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올려두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단을 찾았다. 예전 고객의 사무실 문턱은 더 높아 보였다. 담당자는 미안한 얼굴로 속삭였다. 본사 결정입니다. 생산 거점을 바꿨습니다. 그는 차마 묻지 못했다. 어디로요?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낡은 양복의 어깨가 눈에 밟혔다. 중간중간 공장 굴뚝이 보였지만 연기는 희미했다.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말을 수치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아팠다. 그는 작은 노트를 열고 손으로 계획을 세웠다. 영업대행을 해보자. 낡은 인맥이라도 묶어보자. 동남아 바이어들을 연결해보자. 글씨는 단단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해외 박람회에 나가려면 항공권과 숙박비가 필요했다. 5천만 원 남짓한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덜어내고 난이 남는 게 많지 않았다. 아이 둘의 교육비, 노부모의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가 한 줄씩 지갑을 비워갔다. 그는 장롱에서 결혼식 때 맞춘 양복을 꺼내보았다. 어깨는 넓고 색은 옅어졌다. 그 옷을 입고 첫 계약을 따냈던 날 그는 지금보다 젊고 당당했다.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분간은 생활을 줄입시다. 당신 건강도 챙기고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누군가에게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자존심이 아픈 날보다 더 견디기 힘든 날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날이었다. 그는 문득 손목을 감싼 낡은 양복에 소매를 쓸어내렸다. 지갑보다 먼저 달아가는 건 마음이라는 걸 그는 알 것 같았다. 갈등은 집안으로도 스며들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로 예민했고 작은아이는 등록금을 걱정했다. 아내는 전기장판을 낮춰놓고 불을 아꼈다. 주말이면 함께 가던 마트에 가지 않는 날이 늘었다.
대신 동네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샀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재래시장의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다. 빛바랜 간판들 사이로 폐업 정리 세일이라는 문구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이 팔아온 제품들, 자신이 세운 수치들이 종이처럼 얇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예전 부하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둡니다. 다른 데로 가보려고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잘했다. 네 몸부터 챙겨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는 사람으로 굴러간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업계의 현실이 더 서늘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양복이 어둠 속에서 더 짙어 보였다. 그 옷이 그를 지켜준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옷보다 먼저 세상이 닳아 없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했다. 남대로 공단협회 모임에 나가 자리가 비자 조용히 명함을 돌렸다. 영업대행 가능합니다. 거래처 관리 가능합니다. 몇몇 사장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손을 잡아주었다. 형님, 요즘 다 힘듭니다. 짧은 위로가 길게 남았다. 돌아오는 길, 초겨울 바람이 양복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소매를 여몄다. 낡은 양복은 여전히 그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체온만으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2025년 1월, 도윤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종이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통장 잔고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다. 아내는 밥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놓으며 힘없이 말했다. 여보, 이번 달은 관리비를 늦게 내야겠어.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야.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나 등록금은 그냥 대출 받아서 다닐게요. 휴학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내는 젓가락을 떨구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양복 소매를 쥐고 있었다. 그 양복은 여전히 그에게 영업 상무 시절의 자부심을 상기시켰지만 지금은 현실의 무게를 씹어 삼키게 하는 족쇄 같았다. 며칠 뒤 도윤은 은행을 찾았다. 상담 창구에 앉아 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생활자금 대출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내역도 있어서. 그럼 사업자 대출은요? 예전 거래처 연결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직원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낡은 양복 어깨가 축 처진 사내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소매를 펴보았지만 천의 주름은 펴지지 않았다. 절정은 집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다. 아버지, 취업 준비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알바나 하겠습니다. 학원비도 아까워요. 집에 집만 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내 나이에 포기하면. 포기는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잖아요. 회사도 지켜내지 못하시고 집안도 이렇게 만들고.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방문을 쾅 닫았다.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식탁 위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겨버렸다. 종이 속 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장롱을 열어 오래된 결혼식 양복을 꺼냈다. 처음 영업계약을 따내고 가족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그날의 옷. 손으로 어깨를 쓸어내리며 그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눈물이 양복 소매에 떨어졌다. 그러나 전환의 빛은 뜻밖의 찾아왔다. 며칠 뒤
동네 인쇄소를 운영하던 친구가 찾아왔다. 도윤아, 예전처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판로를 새로 만들어보자. 네가 해온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다. 친구는 오래된 전단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작아 보여도 이런 연대가 버팀목이 될 거야.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은 낡은 양복 주머니 안에 노트를 더듬었다. 3페이지에 글씨를 적었다. 작은 연대, 다시 시작. 며칠 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모임에 나갔다.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팀 상무로 일하다가 결국 회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잠을 설치고 아이들의 등록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군가는 저도 가게 접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저도 작년에 공장 문을 닫았어요. 라고 말했다. 서로의 고통이 하나로 모여 작은 위로가 되었다. 도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낡은 양복 단추를 채웠다. 옷은 여전히 해졌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짐의 상징이 아니라 버텨온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연대의 깃발이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이 험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호, 66. 그는 늘 검소한 사람이었다. 대기업 영업관리 부서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61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 원. 아내 박정희 씨와 함께 살던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대출이 없었고 아이 둘은 이미 결혼해 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편하게 쓰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놓지 않았다. 정희야, 퇴직금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도 알아. 당신처럼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오래 살잖아. 그 대화는 단순했지만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다행히 그는 회사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를 꾸준히 활용해왔고 국민연금도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130만 원 남짓,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더해도 충분치 않았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가 병원비랑 생활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의 물음에 그는 차분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쓰기 시작하면 10년도 못 가 다 쓸 거야. 대신 이 돈을 굴려야 해. 재호는 퇴직 직후 자산을 4갈래로 나눴다. 첫째, 생활비 2년치 현금. 둘째,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 셋째, 배당주 위주의 주식형 펀드. 넷째, 노후를 대비한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의 이런 선택은 주변 동년배 친구들과 크게 달랐다. 어떤 친구는 퇴직금을 전부 전세 끼고 상가 투자에 넣었다가 공실로 허덕였고 또 다른 친구는 무인 카페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하지만 재호는 한 번도 한 방에 크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안은 남아 있었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물가가 급등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이어 올랐고 식료품 값도 예전의 2배에 달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예전 같으면 10,000원이면 되던 반찬거리가 이제는 20,000원도 모자라네. 재호는 지갑을 꺼내며 담담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그의 또래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쓴 이들도 있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인이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서랍 안에 보험 증서를 꺼내
다시 확인하곤 했다. 퇴직 직후 맞이한 가장 큰 갈등은 시간의 공허함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걱정했다. 여보, 괜히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괜히 덤볐다가 퇴직금만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는 고민 끝에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회계 강좌와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워가는 재미가 생겼다. 무엇보다 돈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은 것이 큰 위안이었다. 2023년 그는 또 한 번의 갈등을 맞이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그의 펀드 평가액이 크게 떨어졌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여보, 이거 손해 아니야? 그냥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버텨야 해. 우리가 생활비를 따로 빼놨잖아. 절대 당황하지 말자. 시간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몇 달 뒤 시장이 회복되면서 손실은 만회되었고 배당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하길 잘했어. 괜히 성급하게 팔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준비라는 건 결국 흔들리지 않는 거야. 갈등은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면서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낡은 양복 대신 운동복을 입은 그는 땀을 흘리며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여. 마음도 가벼워진 거지?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내가 준비한 건 돈뿐만이 아니야. 나 자신도 지켜야 하니까. 그의 갈등은 단순히 돈과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로움도 커다란 숙제였다. 친구들이 연달아 실패하거나 병으로 쓰러지면서 만남이 줄어들었다. 그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지역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그러게. 이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 그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번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다. 낡은 양복을 벗어 던진 자리에 이제는 튼튼한 운동화와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늘 무겁다. 김재호는 하얀 벽시계를 바라보다가 손목에 난 작은 멍을 쓸어내렸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재호님, 초기 전립선암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다. 아내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주방 의자에 앉아 울음을 삼켰다. 여보, 당신만은 괜찮을 거라 믿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겠지. 재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내가 보험을 꼬박꼬박 들어뒀잖아. 이제 그게 우리를 살릴 거야. 그는 실제로 치료비 대부분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도 집안의 공기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몇 년 전 그의 선택 덕분이었다. 하지만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마다 마음은 흔들렸다. 같은 병실의 한 노인은 자식에게 매일 전화로 돈을 빌려야 했다. 또 다른 환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퇴직금 있었는데 다 창업에 쏟아부었다가 망했어. 이렇게 병원비 앞에서 무릎 꿇을 줄은 몰랐지. 그들의 이야기는 재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자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퇴원 후 그는 다시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옆에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여. 그는 짧게 대답했다. 죽음을 잠깐 스쳐가 보니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 전환의 계기는 손주들의 웃음에서 왔다. 어느 주말 딸이 두 아이를 데려왔다. 저녁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제철 채소 반찬이 놓였다. 손주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운동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내 결혼식도 보고 내 졸업식도 볼 수 있지.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야 해. 그 말에 아이가 까르르 웃었고 식탁 위의 공기는 따뜻해졌다. 2025년 새해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은행 창구에 앉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합쳐 약 28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는 조금은 마음 편히 써도 되겠지. 우리 여행도 다니고. 그는 창밖 눈발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돈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의 일상은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주변 친구들 중엔 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붙잡을 수 있었다. 퇴직 직후의 신중한 선택, 건강을 지키려는 꾸준한 습관, 아내와의 끊임없는 대화 덕분이었다. 친구 모임에서 술잔이 돌던 자리,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어. 대신 작은 이자를 선택했고 보험을 준비했지. 그 덕분에 지금도 아이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고 있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내가 맞았구나. 집에 돌아와 그는 낡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오래전 적어둔 글귀가 있었다. 돈을 모으는 건 기술이지만 지키는 건 지혜다. 그는 마지막 장에 펜을 들어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그 글을 쓰고 난 후 그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여보, 손주들이 다음 주에 또 온대. 그때는 내가 잡채라도 해줘야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장도 같이 보러 가자. 여러분, 김재호 씨의 삶은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준비, 작은 습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돈을 쥐고 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장님들과 은퇴자들이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김재호 씨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처럼 행복한 노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내일의 웃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공식 자료를 보면 그 현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문을 닫은 자영업체 수가 무려 100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만 따져도 1만 2천 개가 폐업했고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는 5만 6천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영세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5%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지며 사실상 적자 운영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2024년 상반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 수준에 머물러 20년 전 80%를 넘던 시절과는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단순히 기계가 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구 구조 변화인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이미 46세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층의 유입은 줄고 고령 근로자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해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없고 설비는 노후화되며 생산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해외 자료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제조업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24%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체질 개선 속도가 늦어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분석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영업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의 긴급 지원과 신속한 구조 전환 정책 덕분에 상당수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영업 중심 구조가 강하고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회복이 더딘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과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상황은 분명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2022년에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국내 복귀를 신청한 기업이 159곳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로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노후 준비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폐업 후 3년 내 가계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약 70%가 5년 내 폐업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례와 똑같이 이어지는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오는데 영국 런던 경제대학 LSE 연구팀은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퇴직자들의 창업 성공률은 10%에 불과하며 준비 없는 창업은 오히려 노후 빈곤을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특히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치와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례처럼 미리 분산 투자와 보험, 건강관리에 신경 쓴 사람은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었지만 무계획한 투자나 충동적인 창업에 나선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통계와 논문 속 사실들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개인의 준비와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비율을 9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월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눈에 띄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소상공인 상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점포 임대료의 최대 50%를 보조해주고 광주광역시는 청년 신중년 창업 바우처를 지급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제조업 혁신 바우처를 통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으려면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와 기술 개발, 인력 수급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최근 10년간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폐업 후 재창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지만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을 통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기술 인력 파견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미텔슈탄트 강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25%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고 지방정부는 기술인력 교육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인건비 보조를 직접 지급했는데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린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도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감면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 예컨대 대구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나 경기도의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같은 정책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확산이 부족하고 제도적 안정성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도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개인은 금융 문해력을 키워야 하고 국가는 구조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퇴직금이나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올인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 자산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건강관리와 기술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압력과 참여 덕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불안과 후회가 채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낡은 양복 어깨에 맺힌 눈물은 그가 걸어온 세월의 무게였고 손주 앞에서 지켜낸 미소는 그가 지켜낸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준비 없는 선택으로 인해 퇴직 후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한순간에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만 남기고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사장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대변합니다. 낡은 양복에 스며든 땀과 눈물이 결국 버림받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고 자산을 분산하며 건강과 시간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보험과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결국 그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지만 선택과 준비의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쪽은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가족의 눈물로 채워졌고 다른 한쪽은 웃음과 존엄, 그리고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지혜, 분산 투자와 꾸준한 저축, 무엇보다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노후.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작은 습관이 바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낡은 양복이 눈물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지혜의 상징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보고 두려워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실천하고 오늘부터 지켜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